천둥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이빨로 향기 찌우지고 새락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여러분은 이 노래에서 어떤 동물을 떠올리시나요? 사자, 곰, 표범, 호랑이? 그렇습니다. 바로 호랑이입니다. 올해가 바로 이민년 호랑이 해인데요. 호랑이 중에서도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검은 호랑이가 존재할까요? 대장의 색소가 좀 많이 분비돼가지고 이렇게 검은 호랑이처럼. 우리 민족과 늘 함께한 호랑이. 2022 이민년 새해를 맞아 춘천 MBC에서는 호랑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춘천 MBC 신년 특집 대담 사회를 맡은 유현옥입니다. 2022년도 어느새 1월 말인데요. 설 명절을 지나야 비로소 이민년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60갑자를 역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새해가 되면 황금 돼지의 해니, 흰 소의 해니 이러한 60갑자를 이용한 컨텐츠를 많이 이야기하고 마케팅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나라가 호랑이의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호랑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랑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가 호랑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호랑이를 좀 제대로 알아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의 김풍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소의 해가 가고 이제 호랑이 해가 왔는데 소띠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소띠입니다. 네. 네. 기분이 좀 어떠세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무래도 소가 가고 호랑이가 오는 거는 순리니까, 자연의 순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분, 이분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한상훈 한반도 야생동물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상훈입니다. 저는 호랑이를 실제로 러시아에서밖에 보지는 못했고요. 호랑이가 한반도에 내려오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제에 주로 계신다 그러는데 특별히 뭐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죠? 아무래도 야생동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삶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에 우리나라에서 사라져가는 많은 야생동물들이 그래도 생존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동물들을 직접 현장에서 추적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의 상체 있는 동물인 반달가슴곰, 네. 야생 상태에서 한 10여 마리가 지금 아직 생존하고 있고요. 또 사육로로도 생각보다 많은 개체가 있고, 그리고 또 사냥은 아주 보호 활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뭐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인제 와서 지금 현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늘 야생의 삶을 사셔가지고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호랑이를 많이 좋아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 역사 속의 호랑이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김풍기 교수님 어떻죠? 우리나라 역사의 호랑이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사실 호랑이라고 하면 한반도의 어떤 그 인간의 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뭐 함께 그 성장하고 또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거의 영물이죠. 네. 근데 크게 보면은 이제 신적인 존재로서의 호랑이부터 이름 없는 백성들의 어떤 그 공포의 대상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이제 호랑이가 워낙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한두 가지 이미지로 호랑이를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남쪽에서 보면 이제 울산 그 반구대 암각화에 이미 호랑이 그림이 나오고 또 북쪽으로 보면 뭐 무용총이나 뭐 수렵총이나 뭐 이런 그 고구려 고분벽화에 호랑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아주 이른 시기부터 호랑이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삶에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 호랑이가 어쨌든 그렇게 우리 역사와 함께 계속 그 생활해 오다가 아마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그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호랑이 사냥이 굉장히 그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개체가 사라졌다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아마 이제 한 박사님이 이제 그런 쪽을 많이 아실 것 같고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민중들의 보호자였고 또 또 때로는 권력을 상징하는 짐승이기도 했고 뭐 그런 아주 우리 삶 속에서는 뺄 수 없는 짐승이 호랑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호랑이 하면 용맹하다 이런 게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그런데 저는 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보통 우리 이제 설화에 우리 시조가 곰이 사람으로 변해서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호랑이는 사람으로 변하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오랜 역사에서 호랑이를 더 숭배하고 또 우리 민족의 정신에 호랑이 기운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민족의 경우는 뭐 88 올림픽이나 중요한 스포츠 88 올림픽 때는 마스코트가 호돌이였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또 수호랑도 있었고 이런 호랑이를 굉장히 많이 상징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어떤 이렇게 두 개의 좀 배리된 감정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것이 굉장히 이게 이제 그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 사례인데요. 그 단군 신화에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고 이거를 이제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주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천신족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문명이 좀 발달된 이민족이 한반도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토착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토착 세력과 손을 잡을 것이냐 고민하다가 곰 토템을 가진 부족과 손을 잡고 호랑이 토템 부족은 내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한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설화를 가만히 보면 물론 그 설화를 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속에는 상징과 뭐 수많은 그 문화적인 이제 의미가 들어 있겠습니다만은 곰은 그 천신족에게 협조해가지고 말하자면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돼서 여성으로 변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따뜻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는데 사실 호랑이는 내가 왜 인간이 돼야 되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그 굴 속에서 지내면서 곰과 쑥을 먹으라 그러는데 호랑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육식동물인데 왜 곰과 쑥을 먹어야 돼?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곰은 그 질문을 안 했고 호랑이는 그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질문에 결국 대답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순응하기보다는 말하자면 내가 만들지 않은 프레임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말하자면 그건 일종의 모험일 수도 있고 또는 기존 권력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의미로 이제 호랑이가 뛰쳐나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문화적으로 보면 이제 그 별로 매력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않은 세력과 손을 잡고 내가 순응할 거냐 아니면 저항할 거냐 하면서 호랑이는 저항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호랑이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가능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민족한테는 늘 어떤 그 강력한 권력에 대해서 순응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힘을 준 그런 짐승으로 호랑이가 생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12지신 중에 동아시아 문화에서 12지신 중에 곰띠는 없지만 호랑이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호랑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나라 민속 중에 곰을
신으로 모시는 사당보다는 호랑이를 모시는 사당이 훨씬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전국에 널려 있는 산신각 중에 산신이 곰과 같이 있는 산신은 없어요. 다 호랑이와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 의미를 분석은 못했겠지만 느낌으로 또는 그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호랑이를 우리 민족이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랑이한테는 아쉬울 게 없었네요. 아, 그렇죠.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호랑이를 그 말씀하신 대로 호랑이의 여러 가지의 기백이나 또 그런 웅대함을 이제 숭배하면서 호랑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왔는데 저는 뭐 호랑이 속담이나 뭐 설화를 생각하라고 하면 그 꽃감보다 호랑이가 더 세냐, 꽃감이 더 세지, 뭐 이런 이제 옛날 들었던 얘기 생각나거든요. 두 분께서는 좀 그 본인이 좋아하시는 호랑이와 연관된 설화 어떤 게 있으세요? 우리 한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여기는 강원도인데 제가 설화는 사실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몰라가지고 울산에 이제 울주군에 그 상북면에 설화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그 검술이 좋은 이제 젊은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이제 일찍 죽었어요. 그 남편을 갖다 그리워하는 이제 여성분이 3년간 그 묘를 지키고 있는데 나이가 이제 20대니까 동네에서 불량배도 가끔씩 올라오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묘를 지키는데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 어느 날 호랑이가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부인이 호랑이를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호랑이가 전혀 뭐 부인에게 아무런 내식도 안 하고 옆에 와서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편하게 지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매일 나타나는데 부인도 이제 호랑이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낀 거죠. 그렇겠죠.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이제 동네에서 나쁜 그 불량배들이 감히 접근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호랑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데도 안 나타나서 밤에 잠을 자는데 호랑이가 갑자기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병고가 있겠다. 그래서 마을을 내려가 봤더니 덫에 걸린 호랑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부인이 이제 동네 그 원로들에게 제발 이 호랑이를 살려달라고. 그 호랑이는 자기가 제아비를 그 묘를 지키는데 도움을 줬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그 원로들도 철로들도 그동안 그런 내역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 당신이 그만큼 죄송스럽게 제아비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서 그걸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랑이를 어떻게 보면 구해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상을 치르고 보니까 한 이틀 지난 다음에 무덤에 갈라지면서 남편의 묘가 이제 나타나니까 부인의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합장을 하면서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호랑이도 그 무덤을 지키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봉헌을 할 줄 알고 인간과 서로 이렇게 교신하는 그런 또 우리가 다시 호랑이를 생각하는 그런 설화가 저는 상당히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네. 은혜를 갚기도 하고 뭐 은혜는 아니죠 사실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사람을 돌봐주는 호랑이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김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게 호랑이 설화 하면 다 비슷한 걸 느끼나 봐요. 저도 사실은 이제 호랑이 설화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아주 그 권력을 행사하는 호랑이 설화부터 아주 바보스러운 호랑이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도 호랑이 하면 떠오르는 설화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아주 효성스러운 호랑이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옛날에 그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총각이 있었는데 이 총각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단 말이죠. 그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막 하다가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거기서 꿇어 앉아가지고 호랑이한테 아이고 형님 정말 내가 형님 찾았는데 왜 이제야 나타나시냐 그런 거예요. 호랑이가 이 총각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다가
자기 보고 형님이라 그러니까 야 내가 왜 네 형님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십몇 년 전에 형님 어렸을 때 그 산에서 실종돼가지고 이렇게 그 어머니가 맨날 찾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야 이 형님 만났다고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호랑이가 내가 정말 형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어머니 어떻게 사시냐 뭐 이러다가 이제 그 자기가 진짜 이제 그 자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총각의 어머니 홀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내가 이렇게 지금 호랑이 모습이니 어머니가 놀랄 테니까 내가 나타날 수는 없고 그 대신 그 어머니 봉양을 내가 해드릴게 이러면서 이제 매일 뭐 멧돼지도 잡아서 며칠에 한 번씩 갖다 놓고 또 뭐 토끼도 잡아놓고 이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나중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호랑이가 3년간 심효살이까지 했대더라고 이런 설화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설화를 가만히 보면 또 한편으로는 그 아주 효성스러운 이미지가 있고 호랑이에 또 하나가 한 번 내가 이 사람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주는 아주 의리의 호랑이 이미지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총각의 말에 속아가지고 평생 그렇게 누구를 도와주는 약간 바보스러운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호랑이 이 이야기 속에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호랑이의 다양한 이미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호랑이가 좀 이렇게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하고 가깝게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설화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 그 뒤에 호랑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 저는 처음에 들어와서 약간 좀 이렇게 움찔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호랑이의 설화는 굉장히 가깝고 두렵지 않은 존재인데 사실 우리는 또 호환이 굉장히 많았던 또 나라잖아요. 뭐 오죽하면 천연두를 호환 마마라고도 표현을 하고 호랑이로부터 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다고 하는데요. 호랑이와 연관된 그런 피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뭐 과거에 이조철로 같은 데는 이제 호랑이의 피해를 받아가지고 그런 기록들이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일제가 강점할 때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전국에 호랑이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인명을 재산을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조선총독부 이제 통계 자료에 그 관련된 게 나오는데 여기 뭐 일본에 이제 우리를 강점한 게 191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1905년부터 이미 조선 통감부가 이제 우리의 그런 그 실질적인 지배를 해왔고요. 그 이제 통계자료 내에서 호랑이 인명을 그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쭉 통계를 낸 게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건 1933년부터 44년까지인데 뭐 한 해에 한 명 내지 서너 명이 이때는 이제 호랑이가 한 그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그 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20-30마리가 한반도에 그래도 생존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이제 매년 한 명에서 한 서너 명 정도가 뭐 죽는다든지 혹은 부상을 입는다든지 그런 인명사고가 매년 이제 발생을 했죠. 근데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호랑이에 의해서 사실 다 호랑이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그 뭐 다른 동물의 피해는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때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일이었습니다. 일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늑대라는 거죠. 네. 그거는 호랑이보다 거의 뭐 수십 배 이상 사람을 잡아먹고 피해를 주고 가축도 잡아먹고 했는데 가장 그 피해를 본 게 0살부터 12살까지 어린애들이 매년 여름에 가족들하고 더우니까 그때는 조갓집에서 한 방에 뭐 대가족이 사니까 마당 같은 데서 자면 그 어린애를 갖다가 물고 가가지고 잡아먹은 게 호랑이 소행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데 거의 대부분이 수십 명이 한 해에 죽는데 그게 전부 다 일이가 잡아먹은 소행입니다. 생각보다 호랑이는 그 외국에서도 뭐 인도 같은 데는 피해가 많은데 러시아 연해주 같은 데는 호랑이가 사람을 평소에 그렇게 잡아먹은 사례가 없답니다. 오히려 호랑이가 있는 것도 알면서 젊은 연구자가
그 숲에 들어가서 새를 연구하고 다니는데 호랑이 만나면 어쩌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호랑이는 절대 사람을 안 해친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뭐 혼자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뭐 안전한 그 어떤 장비 같은 거 가지냐 하니까 조그만 가스총 있잖아요. 가스총을 보여주면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뭐 얼마든지 연구 그 현장에서 호랑이가 있든 없든 연구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지금 자기가 이 숲에서 호랑이가 있는 숲에서 10년 이상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호랑이가 자기를 해친 적이 없다고. 그럴 정도로 호랑이가 또 이해를 하면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호랑이가 좀 억울하겠어요. 이리가 한 일까지도 호랑이가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영역이 어딘가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기록에는 남한의 호랑이는 1921년 경주 대덕산을 끝으로 멸절됐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완전히 맥이 끊어진 때는 언제쯤인가요? 그거는 시점을 이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게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호랑이가 잡힌 거는 1981년 한국일보가 그 관련된 기사를 내면서 그 다음에 일본인 엔도 키묘 씨가 동물작가가 와서 이제 한국의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하는 책을 갖다가 이제 발간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1921년 대덕산 호랑이가 마지막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해자되고 있는데 그건 진짜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고 그렇군요. 사실 부끄럽습니다.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1924년에 강원도 횡성에서 평창하고 경계 지역 그쪽 산에서 호랑이를 직접 잡아가지고 서울에 그 호랑이를 팔기 위해서 지게에 메고 와서 아주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모여가지고 호랑이를 구경하는 그 기사가 언론사가 황성신문 그리고 그 대한매일신보 이런데 사진하고 같이 대문짝하게 났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 남한 지역에 호랑이가 출연한 기사만 하더라도 한 40여 건이 돼요. 그게 우리가 강복하기 전에 언론 기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저 마산의 진영, 김해 진영, 그리고 그 진해, 그쪽을 삼진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게 1960년대 초반까지, 범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이제 기사에는, 마산일보에서는 호랑이라고 돼 있는데, 나타나서 개를 잡아먹었다든지 목격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는 가까운 여기 화천에 1998년에도 그때가 호랑이 해인데, 그때도 호랑이 목격을 했다는 언론사에 제보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직접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저는 이제 현장을 가서 호랑이는 직접 그 흔적을 확인을 못했지만은 표본 흔적은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호랑이 발자국을 직접 목격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덕산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중반에 외국인이 산에 등산했다가 내려오셔가지고 아주 막 사색이 되는 얼굴로 자기가 뭘 봤다고. 근데 그분이 마침 입고 있는 티셔츠에 호랑이 형상이 있는 이거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마침 그때 좀 할머니하고 그 손자가 산에 나무를 갔다가 봄을 발견해가지고 황급하게 놀래가지고 자라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시기에 또 화천 그 평화댐 안쪽에서 호랑이 발자국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추적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반에는 확실하게 호랑이를 목격한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그 양구 쪽에서. 그래서 저는 혹시 철책이 있지만은 그래도 남북의 동물이 최근에 저기 소백산에서 풀어놓은 여우가
휴전선을 넘어가지고 북한으로 자라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동물들이 남북을 왕래하지 않았나. 호랑이가 한반도에서 사라진 건 아니고 북한에 호랑이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한 지역에서 사라진 거는 우리가 의외로 모르지만은 1990년대까지 목격자가 계시니까 저는 그때까지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혼자 그냥 절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제 호랑이가 그래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염원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목격자들의 말씀들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호랑이 어떤 그 생물적 특징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저도 뭐 언제 봤는지 뭐 동물원에서 봤을 텐데 기억도 없고 한데 호랑이는 고양이과라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종류가 호랑이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 우리 사람이 호모사피엔스 한 종인데 저 백인계도 있고 아프리카 흑인계도 있고 우리처럼 황색 피부를 가지고 있고 또 원주민들도 있고 아이누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다양성이 있는 거죠. 호랑이도 한 종입니다. 한 종인데 이제 각각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환경, 지리적인 그런 거리의 차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걸쳐가지고 체구가 좀 커져가지고 사는 그 시베리아 호랑이도 있고요. 그 다음 동남아시아 내려가면 훨씬 더 아열대에서 숲이 이제 우거졌기 때문에 거기는 햇빛이 이제 쏴야 되니까 색깔이 좀 더 황색깔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호랑이가 한 종이 아니라 여러 종으로 이렇게 착각하게 하는데 8종의 호랑이 아종이 있고요, 지리적으로. 그 중에 3종은 이제 지구상에서 절멸했고 5 아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알타이카라는 아종으로 우리 한반도, 중국 동북부, 그리고 러시아 연해쪽 이 일대가 이제 같은 혈통의 호랑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호랑이는 한 종이고 네. 아종이 있는 거고 그렇죠. 대부분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또 올해는 이민년 또 검은 호랑이라 그러는데 이 검은 호랑이는 진짜 있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소 같은 경우 뭐 색깔이 하얗고 백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백호는 이제 아주 희귀하지만은 유전적인 그 색소를 결정짓는 유전자 이상에 의해 가지고 알비노 현상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백화 현상으로 이제 그 백호가 좀 드러나는 그게 있고 또 백호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 가지고 걔네들끼리 또 인브리딩을 시켜 가지고 계속 백호를 생산해 내는데 흑호는 사실 그런 이제 유전자 결핍 중에 색소 결핍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가 과다 이게 표출돼 가지고 우리 호랑이가 줄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아주 시커멓게 흑호처럼 보이는 거죠. 그 아주 이런 현상인데 그 백호하고 흑호하고 이렇게 표시하면 흑호는 네. 완전 새까만 그런 호랑이가 그러네요. 아니고 그런 저 흑 색깔의 무늬가. 멜라닌 색소가 좀 많이 분비돼 가지고 이렇게 검은 호랑이처럼 흑호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런 그 표범하고 제규어 중에 완전하게 흑색형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검은 호랑이 해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실제로 검은 호랑이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이민년, 그러니까 오행을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오행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올해가 임인년인데 임인의 인은 이제 아시다시피 호랑이라는 호랑이, 네. 뜻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임이 이제 이게 천간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가불병정 무기영신 임계할 때 임인데 요 그 임과 임이 어디에 속하냐면
오행에서 방위로 치면 북쪽에 속하고 색깔로 치면 이게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네. 검은색을 상징하기 때문에 임인 그러면 검은 호랑이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이제 그 선생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 황금 돼지 해 뭐 이게 기해년이거든요. 해가 돼지고 기가 색깔로 치면 그게 금. 그 황색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런 돼지해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황금 돼지해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행에 의한 색깔 배분 방식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른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제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호랑이라고 우리가 통칭 이야기는 하는데 또 범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또 그런 거 하면 또 표범도 있고 요런 이제 용어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생태적으로 범하고 호랑이, 표범 이런 것, 그러니까 표범하고 호랑이는 이제 느낌으로 알겠어요. 예, 근데 표범하고 호랑이는 겉모습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무늬, 호랑이는 줄무늬 중심이고 표범은 약간 둥글둥글한 무늬 중심이고 네. 뭐 이게 약간 이제 다른데 그 이제 어원으로 따지잖아요. 어원으로 따지면 어떠냐면 이제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 발음대로 기록한 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향찰이나 이런 향가를 기록한 향찰인데 네. 이게 신라 시대에 쓰이던 건데 거기에는 아쉽게도 호랑이 관련 단어가 안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이 몇 편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1103년에 그러니까 고려 때에 송나라에서 고려의 사신으로 왔던 손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그 개경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르면서 그 고려의 풍습을 쭉 적은 책이 있어요. 그 중에 고려의 언어를 발음 나는 그대로 표현한 게 이제 계림유사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고맙게도 호랑이에 대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호는 이제 뭐 범호자죠. 그 호랑이를 고려말로 그 남색할 때 쓰는 남이라고 발음한다. 근데 이 남을 그 당시 고려말로 표현한 걸 보면 그걸 현재 말로 하면 범이에요. 범으로 제구가 돼요. 네.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호랑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범이라고 불렀던 건 분명하죠. 이건 1103년의 명확한 기록이니까. 그러다가 이게 이제 우리말이 훈민정음과 함께 이제 표기가 이제 가능해졌는데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네.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하는 그 서문이 들어있는 건데 그 뒤에 보면 자음과 모음의 용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쭉 이제 단어들을 쭉 이제 표시해줘요. 근데 거기에 보면 호랑이를 표기할 때 호는 범이라고 한다. 범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는 호랑이라는 표현이 거의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고 범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나타나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호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원으로 따지면 사실 이 범은 알타이어 계통에서는 널리 나타나는 그 발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버라고 하는 그 고대어에서 그 버가 버람, 범 그렇게 해서 범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어원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호랑이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는 그 몽골 계통 언어에서 보통 어원을 찾거든요. 몽골 계통 어원에서 그 할비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아마 우리로 치면 호랑이 범에 해당되는 단어, 그러니까 고대어인가 봅니다. 할비르. 예. 근데 그 중에 할에 해당되는 게 보통 호랑이 계통이고 뒤에 붙은 비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범 계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할에다가 전미사 랑이 붙어서 호랑이 이렇게 됐다고 이제 어원으로는 설명하거든요. 물론 이런 어원에 대한 설명은 아직도 학계에서 논쟁 중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호랑이 호자하고 그다음에 그 일이랑자를 써서 호랑 이렇게 한자어에서 왔다고 이제 주장하는 글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원에 대해서 논쟁은 있지만 누구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한자어를 가지고 호랑이가 온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다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말이지 이게 한자에서 뭐 호랑이 범호자에다가 일이랑자를 써서 호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조선 후기에 그 우리말을 한자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긴 거지 그게 어원이 한자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나중에 좀 여기 호랑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늑대란 그 일위를 늑대라고 하는 말이 일본에서 이제 가타카나로 늑대라고 쓰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늑대란 말이 해자가 되면서 어느 날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일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그다음에 늑대가 아주 그 공식적인 명칭이 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늑대란 말이 한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우리 순 한국말 아니냐 그런데 그런 역사도 없고요. 지금 강치람 동물도 마찬가지고 나는 가재라고 했거든요. 가지어에서 가재. 그래서 독도의 바다사자가 원래 이름은 울산 동해안 지역에서 어부들이 부를 때는 가재라는 그런 지역명이었는데 어느 날 일제강점기 때 강치란 말이 또 불쑥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소장님하고 좀 기대를 하고 우리 그 학교에서 진학상 이 호랑이가 속해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판데라 속이라고 해가지고 대형 고양이 5종이 그 속 안에 각각 포진되어 있습니다. 판데라 레오 하면 이제 사자가 있고요. 티그리스 하면 이제 호랑이고, 바르두스 하면 표범이고요. 윙카 하면 이제 저게 남미의 제규어. 그리고 하나가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스노우 레오파드라고 눈표범이라고. 그렇게 거기에 5가지 이제 대형 고양이과를 판데라 속이라고 하는데 이 판데라 속에 가장 그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판데라 속에 갈라져 나온 거는 약 한 1100만 년 전입니다. 그 시기에는 우리 인간도 비슷해요. 인간도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할 때 유인원에 포함되거든요. 그 안에 고릴라, 침판지, 오랑우탄, 우리 인간이 다 포함되는데 그것도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게 그 1100만 년 전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랑우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릴라가 갈라져 나오고 마지막 침판지하고 인간의 조상이 한 450만 년 전에 갈라져 나오고 거기서 원시 이제 인간의 조상에서 현생 인류가 되는데 300만 년 이상 걸려가지고 최근에 이제 현생 인류는 한 20만 년이 채 안 되는 역사적인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도 표범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의외로 표범하고 안 가까워. 아까 5무리 중에서 호랑이는 이 눈표범하고 아주 가까운 건친 관계인 게 최근에 이제 2013년경에 호랑이의 그런 유전자 분석을 이 고양이과 전체를 해보니까 개통상으로 호랑이는 눈표범과 가깝고 그다음에 사자와 그다음에 제규어와 표범은 또 자기들끼리 가깝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호랑이가 하여튼 현상에 나타난 거는 한 조상이 600만 년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8가지 아종 얘네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10만 년 전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지구에 지리적으로 이게 분산을 해가지고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아시아 서부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반도 연해주까지 이렇게 올라온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오늘 뭐 맹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예, 10만 년이 오래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호랑이와 또 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한반도에 호랑이가 있었으면 하는 우리의 염원은 굉장히 강렬한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한반도에 호랑이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있나요? 호랑이를 복원한다고 언론에 산림청에 백두대간 수목원에 호랑이를 복원하기 위해서 갖다 놨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많은 50마리 이상의 백두산 호랑이 혈통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를 풀겠다면 아마 거의 반기질 않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우리가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호랑이 복원을 위해서 심사숙고했는데 호랑이를 풀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람과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아주 넓은 땅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데미지 풀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일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말고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호랑이 보호를 위해서 과거 한 30년 동안 노력을 해와가지고 최근에 2015년도부터 사라졌던 중국의 동북 지역에 호랑이가 점점 러시아 국경을 건너가지고 출몰하게 했던 애들이 지금 한 50여 마리가 정착을 하고요. 백두산 북사면에 마을에 최근에 수시로 호랑이가 출몰해가지고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찍고 쫓아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북한에도 러시아에서 간혹 넘어오는 온천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호랑이가 지금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누렁이라고 백두산 사슴이 있는데 연해주 지역에 많이 살고 있어요. 얘네들이 겨울이면 먹을 걸 찾아가지고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갑산 지역으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 뒤를 따라가지고 중국의 동북 지역에 있는 호랑이, 러시아의 연해주에 있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많이 우리나라에 내려온 거라. 예. 먹이를 찾아서. 먹이를 찾아서. 그 먹이를 뒤쫓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 복원은 지금 현재 호랑이가 이전에 한 1990년대 200마리에서 지금 한 500마리 개체수로 늘어났거든요. 네. 점점 이제 영역이 확산되면서 특히 우리 한반도는 옛날에 호랑이의 땅이었기 때문에 호랑이가 반드시 개체수가 늘어나면 우리 한반도로 다시 내려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면서 또 호랑이도 지금 살기 어려운 환경이긴 한데 또 소장님께서는 또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작업도 하셨잖아요. 예. 그런 거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겁니까? 역시 인간이 제일 어렵죠. 인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산에 갈 때는 호랑이를 만나도 이게 두려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산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할지. 근데 반대로 그런 사람들하고 산에서 만나는데 저는 그 사람을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산에서 좀 동물처럼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웃 생명체인 호랑이를 포함해가지고 반달가슴곰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피해를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맹수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주 처음부터 이건 안 된다 거부하고 지금 반달가슴곰 복원한 지 20년이 됐는데 반달가슴곰이 지금 영역을 확산해가지고 저 경상북도까지 또 충청북도까지 지금 영동 지역으로 이렇게 북상을 하고 있는데 반달가슴곰이 사람을 해쳤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네. 멧돼지도 우리 서울에 300마리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멧돼지를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1년에 한 2천만 명 가까이 북한산을 방문하는데 멧돼지는 주택가에 나타나면 멧돼지 나타났다고 막 난리를 피우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한산을 방문해도 멧돼지 보기를 쉽지가 않아요. 동물들이 다 알고 피합니다. 걔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동물들이 영리해요. 네. 같이 살아가기. 그러니까 동물들은 열심히 인간하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인간이 사람이 그 동물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저는 호랑이를 포함해서 모든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자기들이 평화롭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러니까 가슴에 콱 와서 박히는 게 정말 그 자연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지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 그래도 시베리아 쪽에서 이제 호랑이들이 계속 이제 보호되고 있고 해서 우리나라로 곧 내려올 것 같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고 남북의 경계도 없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함께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마지막 한 가지 숙제가 남았어요. 두 분께. 그 굉장히 깊은 호랑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가볍게 호랑이와 연관된 뭐 사자성어라든지 속담 아시는 거 있으면 하나씩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건 저한테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호랑이를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구할 수 없다는 뜻인데, 저는 그런 그 사자 성어에서 제가 야생동물을 연구하고 제 뜻이 그렇다면 저는 죽더라도 현장에서 죽는 야생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는 제 하나의 인생의 좌우명처럼 호랑이와 관련된 사자성어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합니다. 네, 마음이 짠합니다. 뭐 거의 저 엄숙한 느낌이 들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간이 아닌데. 저는 사실 이제 호랑이와 관련된 사자성어를 이제 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많죠. 뭐 호가호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이제 올해가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변혁기 아니겠습니까? 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이제 바뀌는 시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얘기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공자가 제 나라로 가다가 이제 만난 어떤 시골 안악내,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봉분 앞에서 울고 있는 걸 보니까 봉분이 3개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가족들과 이 산 속에서 살다가 호랑이한테 처음에는 아들이 물려 죽고 그다음에 또 뭐 둘째 아들 죽고 남편까지 결국 이번에 돌아가셔서 내가 여기 무덤을 쓰고 울고 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호랑이를 피해서 마을로 가 살지 그랬더니 거기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세금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공자가 가혹한 정치야말로 호랑이보다 더 사나운 법이다. 이런 이제 그 구절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가정맹어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우리 강원도민들이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또 그런 노력들이 뭐 올해 어떻게 누가 정권을 잡든 그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좀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새겨들을 그런 이제 구절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3월 달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또 그 뒤 3달 뒤인 6월에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치르게 되죠. 그 우리말에 이런 말도 있다 그래요. 대인호변, 군잡호변, 소인혁명. 대인 큰 사람들은 이제 호랑이 같은 그런 기질, 그러나 소인은 이제 얼굴만 바꾼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하는데 정말 이 시기에 우리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군자의 마음으로 또 호랑이 기질을 가지고 좀 이런 정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간절하게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호랑이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는데요. 올해 특별히 이제 이민년이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올해를 맞아서 그 호랑이를 어떻게 좀 호랑이를 잘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교훈을 삼아야 될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좀 중요한 핵심만 좀 골라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거의 뭐 마무리 발언인가요? 저는 호랑이에게서 늘 이렇게 호랑이를 떠올리면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자기가 권력이기도 하지만 그 권력에 저항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러나 힘없는 백성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어떤 산신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한테는 웃음을 주는 약간 바보스러운 측면도 있는, 그렇죠. 그런 영물이 아마 호랑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호랑이를 통해서 저희가 뭘 배워야 될까요? 호랑이는 우리가 그냥 무서운 동물로 뭐 당연히 생각을 하죠. 호랑이와 싸워서 맨몸에 사람이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한반도는 면적은 좁은데 호랑이, 표범, 이리, 반달가슴곰, 불곰 세계 각국에서 바라보면 이 좁은 나라의 이 생태계가 대단히 피라미드 구조가 튼튼하고 구조가 건강하고 자연성이 뛰어나고, 그래서 호랑이가 지금 면적이 넓은 나라에서는 뭐 러시아 같은데 그럼 넓은 나라에다 풀어주면 되지 하지만은 호랑이가 살 수 있는 건강한 나라 같으면 우리 인간이 앞으로도 미래에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건강하고 자연성 있는 그런 데서 질병, 요즘 코로나19에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지금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호랑이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춘천 MC 신년 대담으로 호랑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호랑이의 기질을 올 한 해에 담아서 힘차게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 모두 우리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또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천 MBC가 마련한 신년 특집 대담 범 내려온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머리는 잔뜩 한 마리 온도 동해 같은 앞다리 전도 같은 뒷다리 해나 같은 발을 도무로 옮도 사람의 세경로 잔이 우리와 모래 할리로 자람에 나온 뚝성에 미니 하늘 소리 단천이 뒤덮고 나무